자, 최강명기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교수 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경찰이 내사를 벌인 지 7달이 넘었는데 결과를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먼저 어떤 의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프로암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KLPG 대회를 하기 전에 대회를 열기 직전에 이 타이틀 스폰서라는 곳에서 여기 참가하는 선수들과 이 VIP 손님들을 같이 라운딩을 시켜주는 일종의 그 약간 접대성이 강한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골프 좋아하는 분들한테 이게 아주 꿈 같은 행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PGA 투어를 나가기 전에 보통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게 프로암 대회에 참석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은데 명예교수 신분이 청탁금지법 대상 여부에 들어가느냐. 행사의 성격. 그다음에 적대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느냐. 이 부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명예교수는 정식 교직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말로 교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뭐 급여를 받느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 이런 걸 좀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 2018년 10월 22일 강원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사실은 교수 신분도 청탁금지법의 대상인 교수다라는 식의 답변이 한번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일단은 청탁금지법 대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명예교수 신분 자체를. 그리고 두 번째 행사의 성격 이거는 좀 접대는 또 일반 골프 라운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모르겠고 108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을 접대하는 중에 한 명 들어가는 거라서 또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김현애법이라고 불리는 법에서 허용되는 접대가 있어요. 예. 그게 한 명한테 특정한 몇 명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걸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특정 계층 누구에게 전부 다 주는 거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접대 금액이 이제 100만 원 넘느냐 이것도 원가로 계산하면 60만 원이다 아니다 100만 원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계산을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죠. 김병준 위원장이 이제 2018년 2월부터 명예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명예교수가 아니고 정교수였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명예교수가 아니라 교수 신분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프로암 대회가 글쎄 외국에는 이것이 정말 이렇게 일종의 전체적인 행사를 좀 부흥시키기 위한 그런 자리로 씁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이 프로암 대회가 접대를 위해서 쓰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대회 참가비를 보통 참가자가 내는데 이건 참가자가 참가비를 안 냅니다. 예.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접대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이거는 보니까 대부분 판례도 조금 갈리고 있더라고요. 원가를 기준으로 할 때도 있고 총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좀 헷갈리던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숙박을 했고 식사를 했고 골프까지 쳤다면 우리 상식으로 보자면 100만 원 넘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강원랜드 측에서 이 프로암 대회 초청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미리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자기네끼리 스스로 걸러냈다는 거예요. 걸러냈는데 여기에 김병준 교수는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상황을 판단하는데 좀 참작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게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 의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7개월 정도면 얼마든지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 같은데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정치권 눈치를 좀 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눈치를 많이 봤겠죠. 사실 강원도라는 데가 지금 정권은 문재인 정권입니다만 강원도의 여당은 여전히 자유한국당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 염동열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거기 계시는 것도 있고요. 그런 정면으로 볼 때 사실 강원도 경찰로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속 시원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딱 떨어지게 위법이다 아니다가 딱 떨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정치적 상황을 보니까 또 어떻게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끌고 있지 않느냐. 지금 경찰에서는 법률 자문위원회 이런 걸 열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자문도 구해봤다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이미
약간은 그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채팅창에 커크펄펄님, 오 나의 이상형 노영희 변호사, 아유 고맙습니다. 다금바리님 노변 장기 화이팅 해줬는데 얼핏 보면 노변 장기 뱃속에 있는 장기 화이팅 이런 그게 아니겠죠. 노 변호사 장 기자 화이팅 이런 거겠죠. 저도 좀 순간 무슨 말인가 그러고 예, 고맙고요. 자, 김혜경 여사 지난달 24일 비공개 출석했는데 오늘은 공개 출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법률 대리인이 나승철 변호사인데요. 이 나 변호사도 함께했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한 말씀 해달라라고 요청했는데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경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이 말을 놓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대답할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뭐 잘못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라고 한 것인지 헷갈린다 이런 뭐 얘기도 나오고 아니, 있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는 전면 부인했다면서 의혹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니셜 몇 개 같다고 우연히 뭐 같다고 해가지고 그게 김혜경 씨 계정일 것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였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난번엔 비공개, 이번에는 공개로 조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계속 지금 의혹을 부인하고 있단 말이죠. 조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트위터가 사실은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그 경찰에서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뭐 왔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어떤 카페지기가 이 계정은 뭐 전직 운전기사의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또 운전기사를 조사해 보니까 아니다. 본인은 여러 개 써서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누가 이 계정의 주인인지조차도 사실은 경찰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서 이걸 밝혀내는 방법은 예를 들면 그 사람이 핸드폰 어차피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 같은 걸 쓸 테니까 트위터를 하려면 그거를 아예 압수수색해서 찾아보던지 아니면 정말 트위터 본사에서 뭐 줄 때까지 기다리든지 이렇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냥 수사의 그런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이재명 지사 정도의 유명한 분이고 정치를 하려는 사람의 부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런 식으로 트위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 이름이 이렇게 특정되는 것으로 했을까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맥없이 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차라리 빨리 좀 수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아예 이 김혜경 여사의 핸드폰을 스스로 좀 내는 것 좀 그럴 수 있으려나 하여튼간 좀 뭔가 좀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는 걸 밝히는 쪽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부인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12월 3일인가? 12월 초까지 결론이 나야죠.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그렇죠.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한 거니까. 12월 달까지. 그래요. 경찰 조사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두고 보고요.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한 혐의는 총 7가지 중에서 3건은 기소 의견, 4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죠? 그러니까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또는 직권남용죄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넘어갔고요. 검사 사칭과 관련한 억울함을 누명을 썼다라고 억울함을 좀 토로한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대장동 허위선거 공고물 관련 요 3가지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여배우 스캔들, 김부선 씨와 관련된 여배우 스캔들, 그다음에 조폭 연루설, 일간 베스트 활동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4가지 불기소된 것은 검찰이 다시 안 봅니까? 아니죠. 이거는 아니고. 본인들이 보기에는 불기소, 그러니까 증거가 별로 없어서 아직까지 모르겠다는 뜻으로 올렸다고 하니까 검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수사를 더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고요. 기소 의견을 올린 것도 마찬가지로 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기소 의견 중에서 이 2가지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컨대 검사 사칭했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 2002년도인가에 무슨 김병렬 시장인가 성남 누구 시장 얘기할 때가 전화를 해가지고 본인이 통화를 녹취한 다음에 이거를 공표하면서 검사 사칭했다라고 하는 게 뭐 드러났다. 그래서 150만 원의 벌금을 이재명 지사가
받고 받았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난번 선거할 때 이재명 지사가 나는 그 사건이 매우 억울하고 누명을 썼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누명을 썼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까? 대부분의 뭐 피고인이든 누구든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도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을 하고 누명 썼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저는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봐서 이걸 기소견으로 올린다는 건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 하나가 들고요. 또 이제 뭐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이것도 개발이익과 관련해서 금액이 나온 수치가 있었을 텐데 이거를 가지고 또 이제 금액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허위 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도 조금 뭔가 좀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 좀 들죠. 사실 그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같은 사건, 이 사건과 비슷한 것들이 몇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치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가지고 논란거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 추론할 수 있는 숫자면 이걸 가지고 그렇죠. 문제를 삼을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사실 이렇게 뭐 허위라고 할 정도의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때 조금 좀 과한 부분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아니요. 근데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친형에 대해서 강제 입원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직권남용은 미수죄가 없으니까 이거는 처벌이 안 돼요.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친형 강제 입원을 안 시킨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중에 공무원들에게 뭔가 조금 강요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지금 부당한 경찰이 보고 지시가 있어요. 있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어떤 공무원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혹시 그쪽으로 좀 문제가 좀 더 파헤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근데 어쨌든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점이 있어서 그런지 이재명 지사가 SNS에 글을 남기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찰을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내가 반란군이냐 이런 얘기를 네. 했어요. 그 경찰이 30여 명이 붙고 거기다 변호사 4명이 붙고 그렇죠. 단일 사건에 이런 적이 있었느냐. 뭐 아까 김병준 사건 얘기했습니다만 그건 좀 비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그런 불만을 이 지사 본인은 털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이제 검찰에서 이제 다 하겠죠. 특히 이제 여배우 스캔들 같은 경우는 이게 불기소 의견으로 넘어오긴 했습니다만 성남과 관련 성남지청과 상관없이 이 서울 남부지검에서도 이 사건이 또 하나 지금 접수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와서도 사실 검찰로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뭐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은 되게 답답해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검찰의 수사가 약간 정치적인 약간 여론을 좀 너무 의식한 수사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할 때도 향후 수사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뭐 검찰 수사 끝은 아니잖아요. 결국 재판으로 가야 되는 거 재판으로 아닙니까? 가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1차적으로 그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것의 의미는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이 조금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라서 검찰이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 매우 중요하죠. 7개 혐의 중에 그렇죠. 검찰이 몇 개를 보고 기소하느냐 혹은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건장한 20대 남성이 신장이 130cm밖에 되지 않는 50대 여성을 폭행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명 거제도 살인사건인데요. 우선 이 사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해자는 이 박모 씨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박모 씨가 어느 날 새벽에 그 거제도에 있는 그 크루즈 선박의 그 부두가에서 폐지를 줍는 50대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합니다. 폭행의 주된 지점은 주로 얼굴을 주로 폭행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폭행을 해서 이 여성이 거기서 정신을 잃죠. 정신을 잃으니까 이 여성을 그 길 한복판으로 질질질 끌고 간 다음에 하의 아래쪽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유유히 사라지는 거죠. 자, 이 여성은 그 주변을 지나가던 다른 그 행인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또 이 행인들이 이 당시 이 범인 박모 씨를 붙잡아 가지고 경찰에 넘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이 그 주변 CCTV에 고스란히 남겨서 지금 우리 국민들 전부 다 분노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을 된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이 더 분노한 것은 그 최초의 그
이걸 살인 혐의가 아니고 상해 치사로 넘겨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은 그 사람이 체포 당시에 만취해 있었었다. 그리고 본인이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거기 왜 갔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와 같은 뭐 말에 따른 행동이 나온 것이어서 굳이 다른 식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없었다는 식으로 이제 상해치사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거를 또 기법을 써서 확인을 해보니 이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일주일 전에 뭐 핸드폰에 그 컴퓨터 같은 것으로 검색을 했는데 뭐 예. 여러 가지 계획적 살인과 같은 혹은 뭐 살인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행동과 같은 그런 단어들이 검색됐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기 전, 사람이 죽을 때. 뭐 네, 이런 그래서 경우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단순히 이거를 그 당사자의 말만 듣고서 그냥 이거를 맞다, 상해치사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타당하냐 이제 이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것의 핵심은 그거라고 봐요. 여기서 지금 경찰이 말하는 게 이 사람이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음주 측정 한번 해봐야죠. 근데 아마 음주 측정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찰이 약간 좀 안일하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그렇죠.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문구를 검색했다. 살인사건 그렇죠. 일어나기 전에. 그것만 가지고 조금 부족하긴 하죠. 네. 그래도.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이 몸무게가 40kg도 안 나가는 31kg. 31kg. 그러니까 그런데 30여 분간 집중적으로 얼굴 부분을 구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가 미필적 고의는 확증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미필적 고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그냥 치사 혐의로 넘겼기 때문에 그렇죠. 형량이 많이 달라지죠. 살인 혐의가 그렇죠. 치사 혐의. 살인하게 되면은 뭐 무기, 뭐 상형까지도 사형, 가능하지만 무기 있는데. 상해치사 같은 경우는 과실이거든요. 대부분 이건 3년 정도에 끝나요. 최대 형량이 5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초동 대처를 잘못했다는 것도 보니까는 이 행인이 아까 자기자 말처럼 행인이 붙잡았는데 경찰이 출동이 20분이 걸렸더라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그러니까 경찰 출동이 20분, 119 출동이 30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줄 알았다고 얘기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골 동네에서 실제로 요청을 하면 112나 119 요청을 하면은 빨리 오는 경우가 사실 되게 드물어요. 저 같은 경우도 급한 일이 집에 불이 나가지고 이제 아파트에서 불이 나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25분 뒤에 나타난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노발대발 한 적도 있고 동네 주민이 다 화를 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출동이 늦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런 글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골 동네일수록 이렇게 큰 사건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사실 막상 출동해 보면 별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안일한 그런 근무 자세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경찰이 그래서 이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찰의 태도가 보면은 이번에 뭐 살인 부분도 그렇고요.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설마 이랬겠느냐. 상당히 그러니까 긴급하고 응급한 시점 사건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좀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그거보다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뭐냐면 그 목격자에 대해서 경찰이 얘기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권 씨 일행이 박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동원이 돼서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는데 그 피의자가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신은 뭐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부분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여성분이 이 남자로부터 엄청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거였고 예. 그걸 보고서 사실 이 사람들이 가서 구해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상대방이 반항하고 저항하니까 서로 간에 좀 다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형법상으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긴급피난이라는 논리를 면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또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이 남자 그 피의자가 이 목격자를 오히려 더 공격하려는 행동이었다 그러면 또 정당방위 논리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나서가지고 원래 그 피의자가 당신을 폭행 고소할 수 있었는데 좀 봐준다는 식으로 말한다는 게 좀 상식적인가. 저는 그게 좀 너무 이상해서 오히려 이 경찰분들의 좀 시각이 좀 너무 이 가해자 중심적이고 좀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목격자들 때문에 범인 검거도 할 수 있었던 그럼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목격자들이 오히려 경찰서 같이 가서 피해자와 함께 칭찬이 아니고 같이 조사받고 비난을 혼나고. 듣고.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려운 사람 이런 일 당하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모른 척하지. 아무도 안 나서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사실 많아요. 이게 지금 뭐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쓰러진 사람을 뭐 구해줬다든지 뭐 누가 누구를 폭행하는데 그걸 말리는 과정에서 밀쳤다든지 그런 상황 여러 건 제가 뭐 취재를 하던 경우라든지 뭐 그런 있었는데 항상 보면은 그 중간에 구조하기 위해서 일정한 그
물리력을 행사했던 사람한테 경찰관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걸 볼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경찰이 상당히 안이한 자세다. 그러니까 너무 평상시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평상시에는 그게 맞거든요. 어쨌든 검찰이 이제 살인 혐의로 바꿔서 기소한 거죠. 네, 아니, 예, 지금 그러니까 기소를 완전히 한 건 아니고 살인 혐의를 보고 지금 구속을 시켜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예. 오늘 검찰이 그건 좀 잘한 것 같고. 그렇죠. 계획 살인으로 어떻게 재판 가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의 어떤 정황 증거 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제 검색을 뭐 어떤 특정 단어를 했다는 것만 가지고 사실은 계획살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정말 이 사람의 CCTV를 분석해 보니까 엄청 많지 해서 몸이 휘청휘청 거린다. 이러면 또 저 사람 너무 취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걸 또 계획적으로 할 수 없을 상황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약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평상시에 술만 먹으면 폭력적이었었고 또 뭐 그때 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분한테 거절당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어느 정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